작년 12월 말 평소 가깝게 지내던 무속인 이모님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지셨습니다. 안부 전화도 카톡도 받지 않는 이모님 때문에 처음엔 걱정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나며 섭섭한 마음마저 들었죠. 그렇게 3개월이 흐른 3월 말, 날씨는 여전히 겨울처럼 매서운 추위가 가시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택배짐을 가득 싣고 제가 담당하는 구역으로 배송을 나갔습니다. 그 구역 중에는 제가 돌비 골목이라고 부르는 아주 좁고 특이한 구조의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차로 들어가면 양옆에 빌라들이 빽빽하고 나갈 때는 다시 후진으로만 빠져나와야 하는 답답한 곳이죠. 2년 넘게 해온 일이라 익숙하게 차를 세워두고 카트에 물건을 실어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배송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 차 앞유리에 웬 A4 용지 한 장이 떡하니 붙어 있더군요. 호기심에 종이를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저는 기분 나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이에는 건물이 불타오르고 핏빛 무언가가 덮친다는 식의 해괴망측한 저주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차뿐만 아니라 앞뒤로 주차된 다른 차들에도 똑같은 종이들이 지저분하게 꽂혀 있었죠.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짓을 하나 싶어 앞차들의 종이까지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그때 제 차 앞쪽에서 키가 작은 30대 여성이 종이 뭉치를 든 채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이런 저주 같은 글을 왜 붙이고 다니냐며 강하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은 아예 무시한 채 싸늘한 표정으로 제 곁을 생하고 지나쳐 버리더군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 저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카메라로 찍어두었습니다. 글귀가 너무 이상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류 선생님이라는 목사님께 사진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자마자 류 선생님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와 어디서 이런 걸 구했냐고 물으시더군요. 선생님은 그것이 해외에서 유행하던 저주 글귀를 엉성하게 번역한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효력도 없는 가짜이니 그냥 불태우거나 버려도 상관없다는 말에 저는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그날은 별일 없이 배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큰 짐들이 많은 돌비골목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출차를 했습니다. 골목에 진입하던 중 길가에 뭔가 붉고 커다란 물체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그것은 끔찍하게 찢겨 죽은 달개의 사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잔인하게 훼손한 듯한 모습에 저는 절로 인상을 찌푸리며 재수 없다고 중얼거렸죠. 차를 안으로 더 넣을 수 없어 대충 세워두고 서둘러 물건만 넘겨준 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틀 뒤 휴무를 마치고 다시 출근한 저는 또다시 돌비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골목에 세워진 차들이 죄다 타이어 펑크가 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차도 당할까봐 겁이 나 서둘러 배송을 마치려는데 다른 택배기사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분은 이 골목에서 지난 이틀 동안 배송된 택배의 70%가 도난당하는 난리가 났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평소 사진을 꼭 찍어두는 습관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주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다시 골목에 들어섰을 때 많은 주민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닭 사체와 타이어 펑크 그리고 그 저주 종이가 나타난 이후로 동네가 망조가 들었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오지랖이 발동한 저는 주민들에게 다가가 그 종이는 아무 효력 없는 가짜라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께 확인한 사실이라며 당당하게 말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기분 나쁜 기운과 함께 누군가 중얼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마에 무속인이라고 쓰인 듯한 강렬한 인상의 여성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선무당 노릇하지 말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순간 욱한 저는 나도 아는 무속인 분이 계시고 당신이야말로 엄한 사람 겁주지 말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그녀는 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그렇게 입을 놀리다간 제명에 못 살 거라며 저주를 퍼붓고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진 뒤에도 골목길에는 기분 나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붙여놓은 종이들을 한데 모아 꽉 쥐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해괴망측한 글을 누가 왜 돌리고 다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류 선생님에게 이 기괴한 종이의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내자마자 류 선생님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과거 해외에서 유행했던 저급한 저주문구의 오역본일 뿐이라며 안심시키셨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말에 저는 찝찝한 마음을 털어내고 종이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돌비 골목을 다시 찾았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에는 끔찍하게 훼손된 닭 사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체는 마치 의도적으로 찢어발겨진 듯 잔인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급히 차를 멈추고 현장을 우회했습니다. 불길한 기운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골목 전체를 잠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골목에는 주민들의 차량 수십 대가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송곳으로 고의로 찌른 듯한 흔적들이 타이어 옆면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 택배기사님은 이 골목에서 택배 도난 사건이 빗발치고 있다며 제게 경고했습니다. 배송 완료된 물건의 70%가 사라졌다는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모든 배송지에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 공포에 떨며 골목 입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틈에 섞여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이었던 저주 종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류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며 그것이 가짜 저주 글이니 안심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며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그 여성이 증오 섞인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무속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 역시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근거 없는 저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여자는 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소름 끼치는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이라는 저주가 그녀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지지 않고 그녀의 허세를 비웃으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거는 제 차 옆으로 그녀가 다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그녀에게 벌전이나 받지 말라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의 표정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 역시 제 입에서 나온 벌전이라는 단어에 스스로 놀라 급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등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집 앞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저는 어둠 속에서 기이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고 그저 무표정하게 저를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하며 집으로 뛰어들어갔지만 공포는 문 밖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꼬마 귀신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아이가 서 있을까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배송을 나갈 때도 차 뒷좌석이나 골목 구석에서 아이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꼬마 귀신의 장난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감시당하는 압박감 속에 저는 결국 다시 그 돌비 골목의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관자놀이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고통 속에서 천천히 열리는 문틈 사이로 저를 노려보는 기괴한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고통 속에서 천천히 열리는 문틈 사이로 저를 노려보는 기괴한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복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그 눈동자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저는 서둘러 그 불길한 지하실을 빠져나와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돌비 골목에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습한 공기가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배송을 위해 골목 깊숙이 들어갔을 때 평소와 달리 많은 주민이 한 곳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공포와 극심한 피로감이 역력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찢긴 닭 사체를 언급했고 누군가는 간밤에 들린 기괴한 울음소리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며칠 전 차 유리에 붙어있던 그 기분 나쁜 종이가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배송 카트를 끌고 그들 곁을 지나다가 참지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종이는 별거 아니라고 제가 아는 전문가가 확인해 주었다고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골목 끝에서부터 기분 나쁜 한기가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신발을 질질 끄는 소리와 함께 정체불명의 여성이 주민들 사이를 가르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봐도 기가 센 무속인의 기운을 내뿜으며 오만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디서 선무당 사람 잡는 소리를 하느냐며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 말을 가로챘습니다.
순간적으로 울컥한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따지며 팽팽한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들과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그녀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는 소름 끼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무속인 등에 엎여 사는 주제에 입을 함부로 놀리면 제명에 못 죽는다는 저주 섞인 경고였습니다. 이모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한 그녀의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지 않으려는 오기가 생겨 저도 모르게 그녀의 치부를 건드리는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벌전이나 받고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엄한 사람들을 괴롭히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입에서 나간 벌전이라는 단어에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리며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겁에 질린 주민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며 집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단둘이 남겨진 골목에서 그녀는 짐승 같은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입이 찢어지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며 그녀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뒤로 정체불명의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을 본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황급히 카트를 밀며 그 자리를 벗어나 제 트럭이 세워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손이 떨려 열쇠를 제대로 꽂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겨우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던 찰나 창문 밖으로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나타나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기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오늘 밤을 조심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엑셀을 밟아 그 지옥 같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에야 차를 세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왜 그런 무서운 단어들을 입에 올렸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모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차가운 안내 멘트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미러에 비친 뒷좌석에 낯선 꼬마의 형체가 보인 것 같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정체모를 한기만이 차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를 억누르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고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제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서서히 뻗어나오는 창백하고 작은 손을 본 순간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서서히 뻗어나오는 창백하고 작은 손을 본 순간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 손은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공중을 허우적거렸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보낸 탓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배송을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 밖을 나서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짧은 순간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쓰레기장 옆 어두운 구석을 힐끗 보니 어젯밤 그 손의 주인인 것 같은 작은 그림자가 빠르게 숨어버렸습니다. 헛것을 본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골목길에 진입하자마자 백미러에 비친 뒷좌석에서 낯선 형체가 훅 지나갔습니다. 급하게 뒤를 돌아봤지만 텅 빈 박스들만 굴러다닐 뿐 그 어디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배송지인 빌라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거울 구석에 창백한 아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낮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 식당에 앉았을 때도 테이블 밑에서 누군가 제 발등을 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황급히 아래를 보았지만 그곳엔 낡은 식탁 다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배송 중 트럭 화물칸 문을 열었을 때 상자 더미 위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킥킥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듯해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상은 주말에 가족들과 떠난 캠핑장까지 따라왔습니다. 텐트 밖 숲속 나무 사이로 그 꼬마 아이가 숨어서 저를 지켜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모른 척했지만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텐트 천장 위로 작은 발자국 소리가 타닥타닥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텐트 벽면 위로 비치는 작은 손바닥 그림자를 보며 저는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캠핑에서 돌아온 뒤에도 꼬마 귀신은 마치 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하루는 집 화장실 거울을 닦는데 거울 아래쪽에서 아이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그 손자국은 마치 저를 향한 경고 같았습니다. 배송 업무 중에도 갑자기 튀어나와 저를 놀래키는 통에 몇 번이나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라고 소리쳤지만 주변 주민들의 이상한 시선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제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리며 그 꼬마 아이가 제 가슴 위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는 꿈을 꿨습니다. 아이의 눈은 검은 구멍처럼 뚫려 있었고 입술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운전대를 잡는 것조차 두려워질 정도로 공포가 제 일상을 장악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설 때마다 그 수상한 무당이 어디선가 저를 비웃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모님께 수백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늦은 밤 다시 그 골목으로 배송을 하러 갔을 때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빌라 현관문 앞에 선 순간 등 뒤에서 아이의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계단 위 어둠 속에서 아이의 하얀 옷자락이 살랑이며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공포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무작정 그 형체를 쫓아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 밟히는 소리가 나 내려다보니 기괴한 저주 문구가 적힌 종이들이 옥상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옥상 난간 너머로 고개를 내민 꼬마 귀신이 저를 보며 섬뜩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현기증을 느끼며 물러서던 순간 제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이 고통의 근원인 지하실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어두운 정적 속에서 다시 그 기분 나쁜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속의 그 여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입술만 벙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속삭임이 서서히 소음처럼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죽어라는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튕겨나오듯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를 갓 넘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잠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고단한 택배 업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인중까지 내려온 다크서클로 인해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은 월초라 배송할 물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문제 돌비 골목을 가장 마지막 코스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 9시가 다 되어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안은 평소보다 더 무겁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배송지는 하필이면 빌라의 어두운 지하실이었습니다. 저는 피로를 억누르며 좁은 계단을 한 발씩 내려갔습니다. 문 앞에 물건을 내려놓고 확인용 사진을 재빨리 촬영했습니다. 지하실을 떠나려던 찰나 오른쪽 관자놀이에 벼락 같은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쇠꼬챙이가 뇌를 파고드는 듯한 고통에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통증은 1초 간격으로 전멸하듯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필사적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적을 깨고 들려온 그 소리에 저는 숨을 죽이고 눈을 떴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칠 전 마주쳤던 그 무당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고통을 억누르며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무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너 그러다 죽어라고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저주 섞인 말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다시 내려가 무당의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비웃듯이 머리가 깨질 것 같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팔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죽을 바에는 너를 죽이고 같이 가겠다며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광기 어린 반응에 무당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힘을 줄수록 관자놀이의 통증은 더욱 극심해져 갔습니다. 죽어버려라는 외침이 어두운 지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무당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제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모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지하실 바닥으로 제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어가며 그 무당이 짓던 기괴한 마지막 표정을 보았습니다. 지하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떴을 때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뇌를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무당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상태로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벽면에 붙은 붉은 부적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꼬마 귀신의 서늘한 손이 내려와 제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숨이 막혀오며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전신을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깊은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생각으로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나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저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제 손에 무언가 차갑고 물컹한 감촉이 잡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그 존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지하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어둠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간 행방이 묘연했던 우리 이모님이었습니다. 이모님은 손에 든 소금을 제 주변으로 뿌리며 강렬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이 흉악한 거사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라며 그녀는 호통을 쳤습니다. 공기 중에 서려있던 검은 안개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모님의 품에 안겨 정신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모님은 제 등을 두드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어 그간의 험난함을 짐작해 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전배야. 아직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모님의 시선은 지하실 구석에서 떨고 있는 그 무당에게 향했습니다. 무당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그녀를 향해 다가가며 차가운 어조로 꾸짖었습니다. 신을 모시는 자가 어찌 이런 천인공 노할 짓을 저질렀느냐며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무당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신의 목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서 붉은 선혈이 배어나오기 시작해 바닥을 적셨습니다. 난 이미 버림받았어. 그분이 나를 데려가려 해라며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이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품 안에서 맑은 물이 담긴 병을 꺼냈습니다. 이 물을 마셔라 전배야. 내 몸 안에 도끼를 씻어내야 한다. 물을 마시자마자 저는 검은 액체를 토해내며 몸부림쳤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진 듯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실 바닥의 검은 액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며 무당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무당은 그 액체를 보며 비명을 지르며 벽 뒤로 숨으려 애썼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그녀의 외침이 지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모님은 제 손을 잡고 서둘러 지하실 밖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기괴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모님은 지하실 문을 굳게 잠그며 복잡한 문양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 전배야라고 그녀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긴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의 가로등이 일제히 깜빡거리며 불길한 징조를 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당이 숨긴 진실이 무엇인지 두려워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앞에는 이모님의 단호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앞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는 무당의 모습은 예전의 오만함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실력을 잃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식을 불러내기 위해 타인의 불행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골목에 붙였던 그 수많은 저주종이들은 사람들의 공포를 모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닭 사체와 타이어 펑크 사건 모두가 인간의 부정을 타게 하려는 그녀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꼬마 귀신은 바로 그녀가 억지로 붙들고 있던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모님은 무당의 손을 잡으며 이제 그만 아이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와 골목의 원혼들을 달래기 위한 퇴송굿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이 타오르며 매캐한 연기가 지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모님의 방울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자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무당은 자신의 아들 이름을 부르며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잠시 후 지하실 한 구석에서 희미한 빛의 형체가 나타나 무당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빛은 이내 공중으로 흩어지며 무거웠던 원한의 기운을 함께 싣고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듯 지하실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이모님은 수고했다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골목의 분위기는 몰라보게 밝아졌고 주민들의 얼굴에서도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택배 기사의 일상으로 돌아와 매일 아침 트럭에 시동을 겁니다. 가끔 그 골목을 지날 때면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당은 이후 조용히 마을을 떠났고 어디선가 속죄의 삶을 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악의로 가득 찼던 저주 종이들은 이제 모두 타서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서운 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골목에는 더 이상 비명도 기괴한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모님은 제게 평소처럼 안부를 물으며 평범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그동안의 모든 피로와 공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이제는 꼬마 귀신이 아닌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다음날 아침 창가로 비치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 공포의 시간들이 마치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시 시작된 골목길에서의 하루는 이제 공포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목길 구석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마당에 빨래를 널며 저를 향해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두통과 이명도 이제는 깨끗이 씻겨 내려간 듯 사라졌습니다. 골목길의 저주는 끝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트럭 핸들을 잡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따스한 변만 들기를 바랍니다. 지옥 같았던 그 골목의 기억은 이제 교훈이 되어 제 가슴 한구석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뒤 찾아온 이 평온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제 택배 트럭은 다시 힘차게 달리며 오늘 하루의 평범한 기적을 배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